오늘은 소설가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인데 잠깐 여기서 제목은 뭡니까? 관촌수필이에요. 수필이거든요. 에세이. 그러나 이거는 진짜 수필이 아니라 너블, 즉 소설입니다. 그런데 왜, why, 어째서, 무엇 때문에 작가는 수필이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작품은 작가가 그때그때 연상한 소재들을 회고적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는, 작가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서나 회고적인 형태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그렇지. 수필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필이라고 제목을 씀으로써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클래식한 소설의 형식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인칭 독백체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에세이와 같은 느낌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문구의 관촌수필 해제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전체 8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연작소설이니까 사실은 한 작품만 봐도 되기는 되지만 이 8편을 제대로 쫙 봐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서술자인 나가 나오니까 몇 인칭? 1인칭. 과거 고향을 떠올리는 회고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 자, 이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일종의 초점 화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이 이제는 초점 인물, 특정 인물이기도 합니다.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5, 4, 3, 2, 1, 0. 이 작품은 8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편을 봐도 상관이 없고 8편을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책을 한 권 사서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재밌고 표현도 재밌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권을 사서 읽거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서술자인 나가 과거 고향을 떠올리는 회고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춰 에피소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이게 이 작품의 진국입니다. 충청도 사투리 이따시만하게 발표. 과거 농촌사회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점점 해체되어 가던 시대적 배경 언제 1970년대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농촌의 해체죠. 이거예요. 이러한 주제의식은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 애착을 가졌던 작가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긴 하는데, 전체예요. 그죠? 8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장의 간단한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락서산편 설명할 때는 일락서산의 줄거리가 쫙 하고 길게 나오겠죠? 물론 화무 11편을 설명할 때는 화무 11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전체 줄거리니까 전체 봅시다. 나는 1인칭 서술자,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고향 풍경의 울적함을 느끼며 할아버지와 관련한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 이게 바로 일락서산. 해가 서쪽 산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해는 누구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미지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화무 11이라는 것은 꽃은 10일, 열흘 동안 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해피는 없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6.25 전쟁 중 피난길에서 나의 집에 머물던 윤영감 일가의 어떤 희극적인 삶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행운 유수, 운은 뭡니까? 구름이에요.
구름이 떠가고 물이 흐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자연스러움,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내용은요, 나의 집에서 부엌일을 거들며 함께 자란 옹점이의 결혼 생활, 그리고 떠돌이 삶의 가슴 아픈 사연. 그러니까 이 행운 뉴스라고 하는 게 요거 구름처럼 물결처럼 떠도는 삶, 이 떠도는 삶의 가슴 아픈 사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목들이 전부 다 이건 윤영감 일가, 행운 뉴스는 옹점이,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의 삶을 이렇게 사자성어 비슷하게 한자어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녹수청산이에요. 자, 푸른 나무와 푸른 산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복이네와 그 이웃들이 맺었던 순박한 관계와 그 삶이 퇴색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토월, 자, 텅 빈 산에서 토월, 토해요. 뭘 토해? 월을 토해. 자, 달이 솟아오르다 라는 제목으로 어린 시절 석공네 집과 나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던 사연과 석공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산추정, 안락하고 포근했던 한내가 도시에서 밀려온 피서 일파로 소비문화와 퇴폐의 하수가 된 실상을 그리고 있다. 여요주서, 아버지의 병구안을 위해 정을 잡았다가 자연보호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곡 후야, 벽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이 일어나 동네 청년들이 나서서 범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4글자짜리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편의 내용과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떤 앤틱한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전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작 소설이고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진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대한 회고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특정 편보다는 작품 전체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회고담 형식을 취하면서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춘 전개이다 라는데,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야기의 구조이고 회고담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골에 다녀오되 성묘를 볼 일로 한 고향이긴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성묘죠. 그러니까 일락서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처음 시작 부분. 더욱이 양력 전초의 몸소 그런 예모를 가려 스스로 치르면 낮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야. 물론 귀성열차를 끊어안고부터 쉥은 니라 양력술도 쓰리라고 이러더냐. 샹것들이나 외놈 세력을 아는 비비여 라고, 원래 이게 큰 따옴표겠죠. 그죠? 세모가 되면 해 마지막이 동지 섣달쯤 되면 한두 군데에서 들어오던 세찬을 넣고 의뢰껏 꾸중이시던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네요. 그죠?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켠이 결리지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시절이 시절이니 지금 시대의 음력설은 지금 추세가 아니야. 트렌드가 아니야. 자, 신정 연휴를 빌미로 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랴 하며 견딘 것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가 뭐예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나 1인칭이죠, 서술자, 속일 수는 없었다. 찜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보니까는 고향으로 돌아온 서술자가 유년 시절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방식을 이루고 있다는 거. 여기선 누구? 할아버지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자는 곧 작가의 이문구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자로서의 작가와 서술 대상인 관촌부락 주민들은 과거와 동일한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사투리 때문에 서술자가 회고하는 과거의 시점에서 관촌부락 주민들은 방언으로 서술자에게 말하며 서술자는 그 말의 뜻과 맥락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닙니다. 왜? 어린 시절부터 그 사투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다 알아. 물론 우리는 독자들은 몰라. 그래서 결례가 뭐야? 그러면 대한민국 결례의 민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결례, 불효라는 것을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술자가 관촌부락 주민들의 언어를 음성적 차원까지 세밀하게 복원하여 재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이 작품은 회고담 형식을 취하면서 각 편마다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됩니다. 아까 전체 줄거리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을 소개한 후 그 인물의 몇 가지 행적을 나열하여 개성을 드러내고 그 인물의 평가까지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 위인전 할 때 그 전이에요. 전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차용해서 변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요, 초점화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술 대상, 관찰 대상이 특정 인물에 포커싱 되어 있다, 초점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녀 옹점이는 돌성바지요. 근본이 없었지만 성은 이가였다 해서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옹점이에 대한 얘기예요. 옹점이가 이가니까 이옹점 되겠네요. 이복 동복 합해 이남 이녀 가운데 맏딸이었으며, 맏딸이니까 아마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겠네요. 큰 오라비 이름은 일문, 남동생 이문은 이름은 두문이었다. 만약에 이남 이녀가 아니라 삼남 이녀였으면 세 번째 남자는 아마 삼문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따져보아 6살 여름의 기억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의 기억이 누가 6살이야? 그렇지, 이거는 서술자가 6살인 거죠. 6살 때의 기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철들기 전의 기억이네. 내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람을 본 것은 꼭 그 한 번뿐이었다 해가지고 쭉 누구에 대한 얘기? 옹점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장면을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대복엄에 대한 얘기예요. 대복엄에처럼 수다스럽고 간사스러우며 갸근갸근 남의 비위 잘 맞추고 아첨 잘하는 여자를 본 일은 없었다. 그녀는 뻘쭘맞게도 눈치가 빨라 무슨 일이건 산에 볼 쥐어지게 빤드름했고 귀뚜라미 알듯 잘도 씨얼거리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안 쓰는 표현들 많아요. 남 좋은 일에 개미 허리로 웃어주고 허리가 되게 가는가 봐. 이웃에 안 된 일에는 눈물도 싸게 먼저 울어댔으며 감수성이 예민하네요. 그죠? 욕을 하려 들면 안팎 동네 구정물을 혼자 다 마신 듯이 걸고 상스러웠다. 어린 내가 봤을 때도 상당히 대찬 여자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어떻게 보자면 어떤 입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옹점이라든가 이 대복엄에 대한 기억을 서술자는 몇 살 때예요? 그렇죠, 6살 여름이죠. 그러니까는 이 6살 때의 기억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본 거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한적으로 본 것 가지고서나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니 그 기억이 완벽하기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그랬을까? 진짜 이러한 성격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는 갖겠지요. 이렇게 어떤 독자가 볼 때 약간의 의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화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 없는 화자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진술의 어떤 신빙성 문제로 나타나게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촌수필이라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 독자의 공감을 얻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전통적 이야기꾼의 직분을 작가의 분신이라고 그랬잖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이 작품에서 연작소설로서의 특징이에요. 연작소설이란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재, 주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한 소설을 말합니다. 관촌수필이라는 이 작품은 8편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농촌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농촌의 모습과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 갈등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락서산이라고 하는 이 연작소설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무늬가 잦아가던 창가에 앉혀서 뒷동산 부엉제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왜? 내가 내 살과 뼈가 여문 내가 자라난 마을이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그건 분명히 왕소나무일 텐데 그 왕소나무마저도 뭐했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에 구멍가게 굴뚝만 꼴불견 뻗질러져 서 있었대요. 자, 꼴불견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당시 산업화된 농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자인 나가 1인칭 서술자가 이 관촌 지방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 기억 속의 고향과 눈으로 본 고향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눕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일락서산, 화무십일, 행운유수, 녹수청산, 공산토월은 유년 시절을 보낸 과거의 관촌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주는 어떤 그리움과 애틋함과 보고 싶음의 분위기를 보여줘요. 반면에 관산추정과 같은 이런 작품들,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8편 중에 세월이 지난 것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이룬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해가지고 새로 이룬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로 새로워진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만큼 낡아졌음을 터득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했지만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크게 여기지는 않는다. 무엇이 왜 안 변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관산추정, 여유주서, 월곡, 후야 같은 이 세 편은 이야기의 시점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문화가 유입된 관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문화가 된 걸 가지고서는 뭐 절망하거나 과거를 선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과거 고향의 기억은 사라져버린 왕소나무가 있었던 자리 로 들어가고요. 그런 과거 고향은 부재 없는 상실의 방식으로 등장하며 그 다음에 작가 서술자와 주인공은 과거 고향이란 토대 위에서 그리고 서사적 환상으로서 회상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유사 윤리적 기준에서 등급화하려고 분절시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와 현재를 나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관촌이라는 고향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애틋함, 긍정적인 모습, 현재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부정적인 모습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화 자체를 부정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산업화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 비판한다기보다는 이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전통세계,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전통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사라지게 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봐야지 산업화 자체를 부정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더 오바다. 약간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문제로 내면은 선택지가 약간은 선을 갈릴 수는 있어요. 이게 조그만 미세한 차이로 이게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나눠질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정오답이 좀 갈리기는 해요. 두 번째, 향토적 어휘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표현상의 특징을 쭉 살피려고 했더니 8편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래서 어휘적인 측면만 중심으로 볼게요. 일단 사투리예요. 아까 잠깐 봤나요? 싱언 니라 양력슬도 스리라드냐 상것들이나 외놈 세력을 아는 배비여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다면은 방언은 거의 대화, 즉 할아버지의 말버릇에 대한 인용의 차원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치룸이라는 표현은 치르다가 된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진 전부 다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물의 대화 정도는 방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표준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이 작가가 내지는 서술자가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서 자라서 방언을 알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서울서 자랐고 그 다음에 또 작가잖아 나름. 작가니까 작가가 표준어를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작가라는 신분, 그 다음에 방언을 안다는 거, 어린 시절의 기억. 근데 회상하는 인물은 옛날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이니까 방언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사투리만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투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조화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독특한 작품이에요. 자, 설령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면 없는 대로 누루 쓰느라 마디게 태워 끄름해진 연탄 난로가에서 서성대며 알던 사람 소식을 두루 묻든가 담배라도 한 대 끄고 나면 욱죄는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릴성 싶은가 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루 쓰느라 마디게 태워 끄름해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솔직히 나도 이게. 그냥 맥락으로 보니까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거니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나중에 단행본으로 표현된 걸 보면 옥죄다라는 표현을 빼고는요 전부 다 뭐예요? 바뀌어요. 뭘로? 표준어로. 이처럼 관촌수필이라는 이 작품의 언어는 지문과 대화가 이원화되어 있다. 지문에서는 표준어, 그 다음에 대화에서는 방언,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술자가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라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작품의 서술자는요 관촌 출신의 도시 이주민이며 현재는 작가로 활동하는 이문구 자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에 돌아온 서술자가 유년 시절의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해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의 서술은 표준어로 되어 있고 과거 회상에서의 대화, 이거는 사투리로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듯 이 작품은 언어가 표준어와 사투리와 표준어가 이중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러한 이중적인 언어 정체성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고 하는 수필이 아닌 소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핵심 정리라고 해가지고 두세 가지 정도 살폈는데 이것이 이 작품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여러 8편의 작품들 속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지문이 선택이 될 때는요 8편이 한 방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마 각 편편으로 따로따로 쪼개져 나오니까 각 편 단위의 우리가 이제는 특징들을 따로 또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